무엇이 코칭을 근본 분야로부터 구분짓는가? 이 책의 일부에서 코칭이 나타나게 된 사회 경제적 추세에 대해 살펴보았고, 코칭의 근본 분야를 파악했으며, 20세기에 걸쳐 나타난 근본 분야의 발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초창기 코치들의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역할에 따라 3세대로 나누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코칭의 출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2부의 마지막 장에서는 현대 코칭으로 관심을 돌려 이 분야의 주변 분야들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코칭은 그 근본이 되는 분야들의 이론 및 도구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심리학자들만의 비즈니스에서 행해졌습니다. 새로이 나타나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합의된 정의, 규약,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죠. 코칭의 근본이 되는 직업 분야의 일부는 인정받기까지 고군분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사회학은 핵심 이론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교육학은 심리학 연구로부터 온 추정과 추론에 많이 의존했으며, 컨설팅은 전문직이 되지는 못했으나 전문직처럼 보이려고 했고, 조직 개발은 여전히 실무자 배경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정의가 부족하고 한도가 불확실했습니다. 코칭이 합의된 정의, 규약, 경계가 부족한 것은 코칭의 초창기 종사자들이 채택한 모델, 이론, 도구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들은 코칭을 많은 다른 분야들에 적용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와 동시에 코칭이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려는 시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코칭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훈련이나 자격증 없이도 스스로를 코치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치 훈련은 1990년대 초 이전까지, 코치 인증은 1990년대 후반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칭 분야의 초기 개척자들, 즉 창시자, 전달자, 그리고 그 후의 세대 또한 아무도 어떤 코칭이나 코칭 훈련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코칭의 목적, 다양한 분야에서의 코치의 역할, 고객의 성질, 현재 윤리 기준, 그리고 코칭의 근본 분야로부터 내려온 지식들을 통해 코칭 실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후 훈련의 요구 조건과 인증 절차들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코칭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칭 종사자들의 경계. 코칭이 스스로를 구분된 분야로 확립하려고 하면서 타 분야 간의 경계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코칭 기술의 일부가 코칭 근본 분야의 현대적 실행 방식의 일부분이거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컨설턴트는 코칭을 과정 자문으로 보고, 조직개발 실무자는 코칭을 조직개발 개입으로 봅니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들은 코칭을 심리학의 진화된 한 형태로 보며, 코칭을 산업 심리학 실행의 도구의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코칭이 완전히 구별되는 분야라는데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코치들의 지식, 기술, 능력들이 코칭의 근본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 코칭과 연관된 다른 분야로부터 구별하는 선들은 아직 대부분이 점선이지 실선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해도 자연스럽게 코칭으로 옮겨온 코칭 종사자들에게 있어 그들을 그 근본 분야로부터 완전히 구분짓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칭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모으거나 직업적인 준비 과정을 세우거나 인증 절차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코칭을 구분짓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칭의 근본 분야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코칭이 종종 그 분야들의 이론이나 기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심리학을 예를 들면, 심리학의 주된 관심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며,
최근까지도 단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아주 일부분만이 직원 교육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코칭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할 겁니다. 기업가와 고용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코치들은 반드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익함을 알려야 하며 대가를 받기 위해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초반에는 코칭의 한계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무렵에 최초의 전문 조직이 창립되었고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코칭 분야에서는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었으며 최초로 이와 같은 기준들을 심리치료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코칭이 그 이론과 기술을 이런 분야의 근거에서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코칭 근본 분야들과의 연결고리가 천천히 옅어져 감에 따라 코칭의 이론적 기초는 2000년에 접어들면서 더 면밀히 탐구되었고 이에 따라 근거 기반 코칭,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으로부터 모은 지식들을 결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3장은 근거 기반 코칭의 성장을 탐구합니다. 코치들은 여전히 전문기관의 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하거나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보여줘야 하거나 어떤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을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전문 기술의 한계를 인지하든지 그들의 지식 및 기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코칭이 가진 맥락적 성격의 결과이고 고객의 목표나 특징에 따른 종속적인 것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나 원칙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제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칭을 그와 연관된 직종들, 코칭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직종, 그리고 면허를 필요로 하는 심리치료를 제외한 현대 코치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직종과 구분짓는 점선은 고객과 코치 모두에게 계속 어려운 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배타적인 용어로 서술될지라도 기준 및 자격에 대한 합의가 일부 코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자 코칭에 대한 글을 쓰면서 레빈스는 코치가 조직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를 역할 행동에 대해 코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디트리와 킬버그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경영자를 코칭하는 심리학자는 그 스스로가 경영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이 이끄는 삶에 대해 심도 있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인증체계가 없는 가운데 누가 능력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심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코치로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비즈니스 코치와 라이프 코치 혹은 둘 다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일까요? 피터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코칭하려는 시도를 비난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학습, 행동 변화, 효율 증진을 위한 기술과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코칭이라는 범주 안으로 넣고 모호하게 만들어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컨설팅, 팀 퍼실리테이션, 트레이닝, 집단 워크숍이라고 부를 것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코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키스트는 한편 코칭이라는 분야 내에서 하위 문화가 생기는 것은 코칭이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조짐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관찰했던 모든 직업군에서 이와 같은 양극성이 나타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울린 윌리스는 심리학과 코칭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역 갈등이 이와 같은 양극성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영역 갈등은 두 영역의 밑바탕에 있어 왔습니다. 두 영역 간의 차이에 관한 많은 논의와 코치 자격 부여에 관한 혼란은 만약 코칭이 인정받게 된다면 코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왔던 심리학이 더 이상 코칭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코치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많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 세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랜트와 카바나흐는 2000년 호주 시드니 대학의 학위 수여 프로그램으로 코칭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공식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던 골드리치는 연구 분야에서만 논쟁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비즈니스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매튜 프리오는 코칭이 직업적인 노력의 하나로 적법화되고 있고 대중들 또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토대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말하건대 새로운 직업이냐 분야가 나타날 때의 정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의 일부분으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대중들 모두를 곤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9개의 전문 조직들이 윤리와 경쟁력과 인증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0개가 넘는 영어권 코칭 트레이닝 학교들이 있으며 180개의 학습기관들이 이 코칭 분야의 경계를 공식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의 핵심 경쟁력을 찾고자 하고 있으며 인증 과정을 통해 그들의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의 한 예가 하니쉬 재단 연구 부문의 후원을 받고 있는 코칭 연구와 커리큘럼이며 이들은 코칭 커뮤니티 안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정립하면서 조직이나 경영적 코칭의 학문적 원칙들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 경영학, 그리고 코칭의 목표. 코칭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심리학이나 경영학의 목적을 각 분야 내에 있는 특이점들을 예시로 삼아 비교해 보는 일일 것입니다. 코칭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료적인 모델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평성과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카바나우와 그랜트에 따르면 코칭은 목표 지향과 결과 중심의 체계적인 과정이며 코칭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배우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개인이나 그룹 내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랜트는 이와 같은 정의를 줄여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행복을 이끌어내는 응용 행동 과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테렌스 말트비아도 비슷한 방법으로 보았는데요. 코칭은 개인과 조직을 도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상호적인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십은 공인인력개발연구소인 CIPD의 코칭과 코칭 서비스 구매 가이드에서 인용한 연속체인데요. 나는 이를 다음에 나오는 코칭의 정의를 위한 체계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속체는 치료나 코칭이나 컨설팅에 중복되는 종형 곡선으로 볼 수 있으며 코치에 따라 각각 종형 곡선의 꼬리나 말단에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실바 리덕은 심리치료 혹은 심리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꼬리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고 심리치료 배경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올지 말지 알 수 있으며 이를 언제 멈출지도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바나와 그랜트는 하나의 종형곡선으로 치료적인 사안과 비치료적인 사안을 구분하는 데 사용했으며 비치료적인 사안과 비치료적인 사안을 구분하는 것은 실제 적용에서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랜트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심리치료사는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고 코치는 달리기 선수가 그의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팜 리처드슨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지시성, 비지시성 스펙트럼을 만들었고 비지시성의 말단에는 경청하기, 질문하기, 명료하게 하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그리고 아마도 해결책 생각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펙트럼 저 반대쪽으로 건너가면 그쪽은 지시성 코칭과 및 멘토링 방식을 가리킵니다. 해결책 탐색에서 충고하기, 훈련하기, 가르쳐주기, 말해주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크리스 모건은 휘트모어가 오늘날 비지시적인 또는 촉진시키는 코칭의 개념을 영국으로 가져왔는데 그는 그러한 것을 골웨이와 이너게임으로부터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던 골드리치는 더 직접적인 방식의 코칭을 설명했는데요. 높은 수준의 행동과 시스템 중심의 골드스미스의 코칭과 한층 더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